노후에 원룸 건물 사면 노후 충분히 보장된다며. 내가 등신이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건물을 사두면 노후는 든든하겠지라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나요? 수도권에 사는 60대 한 남성은 퇴직금을 들여 원룸 건물을 샀지만 공실이 늘어나고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가 결국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까지 커져서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드시나요? 지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도 조용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늦기 전에 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태수 씨는 60을 간 넘긴 남성이었다. 평생을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그는 회사에서 성실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꾸준히 일했다. 늘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출근하던 그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은 밤 야근을 하고 주말이면 간신히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끝에 맞이한 정년퇴직.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대략 1억 5천만 원 남짓이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은 앞으로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았다. 아내 이정숙 씨와 둘이서만 살아갈 집과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원룸 건물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 요즘은 원룸 하나 사두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더라. 회사 동료였던 후배가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직접 건물을 운영하며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이었다. 태수 씨는 오래 고민하다 결국 결정을 내렸다. 서울 외곽 역세권이라고 광고하던 다가구 원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계약 직후 들어온 첫 월세 입금 문자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돈은 퇴직 후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다. 냉장고 위에 첫 월세 입금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두며 아내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다. 낡은 냉장고는 오래되어 문이 잘 닫히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부부에게 소중한 희망의 상징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세입자가 나가고 방을 확인했더니 벽지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고 화장실 타일엔 곰팡이가 까맣게 번져 있었다. 청소업체를 불렀더니 기본 비용이 수십만 원, 도배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치 월세가 고스란히 날아갔다. 태수 씨는 처음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지라며 애써 넘겼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다. 겨울이 되자 수도 배관이 얼어붙어 세입자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한밤중에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고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냐고 타박을 했다. 냉장고 위에 붙여두었던 첫 월세 입금 쪽지는 어느새 구겨져 찢겨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자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갈등은 가족 안으로 파고들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태수 씨는 이미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었다. 아빠, 집 문제 좀 도와줄 수 없어? 라는 딸의 말에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원룸 건물을 사둔 덕분에 가족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는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가장에게 기대던 가족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낡은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중얼거렸다. 이 냉장고처럼 우리 인생도 문이 덜컥거리는 것 같아. 게다가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2025년 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물가는 식탁 물가부터 전기가스 요금까지 모두 치솟았다. 세입자들은 월세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연체를 일삼았다. 태수 씨는 엑셀 관리표를 열어보며 매달 들어오지 않는 방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거실에 앉아 낡은 냉장고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서 고지서를 꺼내보곤 했다. 전기료, 관리비, 대출이자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나름의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너무 가혹했다. 원룸 건물은 매달 돈을 가져다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고 있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김태수 씨는 새벽에 거실 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냉장고의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전날 세입자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와 고성을 지른 탓에 그는 한숨도 차지 못했다. 이미 대출 상환일은 다가왔고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다.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반쯤 마른 김치가 전부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실감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털어 산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가족의 삶을 좀먹고 있었다. 공실이 늘어나자 월세 수입은 줄었고 수리비와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 안에는 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딸은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다. 가족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정은 여름 장마철에 찾아왔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원룸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달려가 보니 벽을 타고 물이 스며들고 있었고 곰팡이가 퍼지며 악취가 진동했다. 세입자들은 하나둘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고 그날 이후 공실은 더 빠르게 늘어났다. 수리업체는 공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 태수 씨는 현장에서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벽을 바라보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쳤던 것은 단 하나였다. 내가 이 건물만 사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자 아내는 물기가 차 서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퇴직금으로 산 건물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 태수 씨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손에 잡히는 건 고작 몇 장의 고지서와 구겨진 대출 계약서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IMF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도 다시 일어나던 모습을 떠올렸다. 최근 통계를 보니 원룸 고시원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임대 수익률은 2%도 채 안 되고 공실과 관리비를 제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기사도 보았다. 태수 씨는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손해는 불가피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돈은 크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내와 딸과의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갈 길을 찾아보자. 그는 거실에 앉아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누구나 퇴직 후 따박따박 월세라는 달콤한 말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실과 연체, 수리비,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뒤따른다.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오히려 인생의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도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계획이어야 합니다. 낡은 냉장고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장의 후회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4이 된 최영우 씨였다. 그는 오랫동안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화려한 직함이나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지만 늘 성실히 출근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퇴가 다가올 무렵 동료들은 하나같이 연금으로만 살 수 있겠어. 건물 하나라도 사둬야지라며 그를 부추겼다. 그러나 영우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다. 회사가 무너지고 거리로 나앉은 친구들을 봤고 그때의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퇴직금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받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산 금액이 약 24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이 금액을 철저히 기준 삼아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랐다. 여보, 우리도 건물 사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영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욕심내지 않을 거야. 건물 하나 사서 빚 갚느라 노후를 날리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형편에 맞게 꾸준히 가는 게 답이야. 부부는 결국 합의했다. 대신 은퇴 전부터 조금씩 넣던 연금저축펀드와 ISA를 유지하고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분산 투자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은 생각보다 거셌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은 야, 너 아직도 월세 수입 없냐? 요즘은 원룸 몇 개만 있어도 편하다더라라며 은근히 부러움을 자극했다. 어떤 친구는 나 지난달에 세입자 새로 들어와서 계약금 받았어. 진짜 든든하다니까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우 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괜히 고집 부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거실에 앉아 낡은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았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 보았다.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 예비자금을 따로 두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물가는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전기가스 요금은 연초에 또다시 인상되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도 체감상 2배는 오른 듯했다. 특히 아내가 즐겨 사던 채소 값이 크게 오르자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작은 다툼을 벌였다. 이제는 반찬 가짓수를 좀 줄여야겠어. 괜히 욕심내서 많이 사봤잖아 마. 영우 씨가 말하자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 사는 건 아직 괜찮은 거지?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원룸 투자 잘못해서 매달 돈 없다고 하더라. 그 말에 영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정한 수익 대신 안정적인 연금을 택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투자 성공담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곤 했다. 갈등은 늘 내면에서 반복되었다. 안정과 욕심 사이에서 그는 매일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어느 주말 저녁, 부부는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원룸 건물 침수로 세입자들이 줄줄이 퇴거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퇴직금 다 날리고 이제는 집도 지키기 힘들다고 울먹였다. 아내는 곧장 영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선택이 맞았어.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영우 씨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랐기 때문이다. 자녀 결혼, 예상치 못한 병원비, 사회적인 경제 불황. 그는 여전히 작은 불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빚에 쫓기며 가족과 등을 돌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은 흘러 최영우 씨의 은퇴 생활도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병원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고 아들이 갑작스레 이직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기에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적어도 대출 고지서에 쫓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다. 절정은 지난해 겨울에 찾아왔다. 영우 씨 본인이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했지만 미리 들어둔 실손보험과 연금으로 버틸 수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한 환자의 대화를 들었다. 그 환자는 퇴직금으로 원룸 건물 샀다가 다 날렸어. 지금은 치료비도 없어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순간 영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잠깐 욕심을 냈더라면 저 사람처럼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그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무리하지 않고 지낸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빚에 쫓기고 있었을 거야. 그 말에 영우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주는 힘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전환의 계기는 퇴원 후에 찾아왔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재무 강좌에 참여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확신을 얻었다. 저는 퇴직금으로 작은 건물 샀다가 공실 때문에 고생 중이에요. 저는 무리하지 않고 연금과 적립식 투자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담 속에서 영우 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주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손자 교육비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삶의 만족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스탠드 불빛 아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비록 큰 부자가 된 웃음은 아니었지만 빚에 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지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였다. 아들은 이직 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딸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탁을 함께 둘러앉았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제철 채소로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었고 손자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노후야. 욕심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걸 지켜낸 덕분이지. 여러분,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은퇴 후엔 조금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연금, 꾸준한 저축, 그리고 가족과의 믿음을 지켜낸다면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최영우 씨의 이야기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장 최근 한국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5.51%, 수도권은 5.4%, 지방은 5.93%에 달했으며 특히 대전은 7.83%, 광주 6.46%, 세종 6.4%처럼 지방광역시 일부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매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그냥 수치만 그렇다는 뜻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수익률은 대략 4.3% 수준, 이는 아시아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임대료 상승폭 역시 제한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연 2.7%, 인천 3.8%, 경기 2.1% 정도의 월세 인상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전세 중심이었지만 최근엔 임대소득 비율 RIR은 약 15.8%,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 PIR은 약 2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집값 대비 월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만 보고 달려들기엔 구조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예컨대 호주의 경우에는 시드니 평균 수익률이 약 3.2%,
멜버른은 3.4%, 브리즈번은 4.3%, 퍼스는 4.8%, 캐나라는 4.2% 등으로 한국의 일부 지역 수익률보다 낮지만 공실률이 매우 낮아 실질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원룸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은 표면적으로는 5% 내외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매가 하락, 높은 초기 자금, 공실 리스크, 그리고 한국의 전세에서 월세,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진짜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수익률만 보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믿기 전에 철저한 구조 분석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월세 투자로 노후를 보호한다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때입니다. 최근 살펴본 사례들처럼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제공 중인 다양한 주거, 안정 시스템이 현실적인 해결책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신혼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제한적인 금리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는 종합임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주택 임대 관련 법률 상담, 분쟁 해결, 금융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직접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시원 또는 쉐어하우스 거주자까지도 대상이 확대되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천에서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위해 하루 1,000원 꼴의 초저가 월세, 즉 1,000원하우스라는 공공임대 모델을 운영해 매달 약 3만 원의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 광주시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은 시세의 3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주거지원책이 중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의 기초라고 강조됩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이 2021년부터 도시 지역에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고, 프랑스는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3.5%로 제한하는 렌트 레퍼런스 인덱스 제도를 도입해 주거비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싱가포르는 전체 거주자의 약 80%가 HDB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고 있는데, 핀란드 역시 하우싱 퍼스트 정책 아래 주거를 먼저 보장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노숙자 문제를 35%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지자체 초저가 공공임대, 전세보증금 이자 감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해외에서는 임대료 인상폭 제한, 공공주택 중심 모델, 주거 우선 정책 등이 참고할 만한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불확실한 월세 투자보다 확실한 주거 안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낡은 냉장고 앞에서 고개 숙인 남자,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는 남자, 두 인생의 갈림길은 결국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가진 퇴직금 전부를 원룸 건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올 거라 믿었지만 공실과 수리비, 대출 상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한쪽, 낡은 냉장고 앞에서 그는 차마 가족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걸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꾸준한 절약,
그리고 분산된 작은 투자로 삶을 지탱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대 위에 누운 적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지출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빚에 쫓기지 않았기에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웃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노후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갈림길 위에 서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말에 흔들려 무모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다잡고 현실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듯 현명한 선택 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돈만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웃음, 그리고 우리의 존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첫 번째 사람의 삶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사람처럼 조금은 단단하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걷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노후를 맞이할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빠른 돈이 아니라 지켜낸 믿음과 준비 속에서 피어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욕심 대신 평안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준비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과의 웃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낡은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는 모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눈물이 될지 웃음이 될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게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에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보셨나요? 50대, 60대 분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100% 안전.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믿었다면 지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한 60대 가장이 노후 대비로 부동산 경매 투자에 나섰다가 5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믿었던 투자 컨설팅 업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남의 일 같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같은 광고가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사기 수법과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유튜브나 SNS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후기 믿고 싶으셨죠? 그런데 그런 광고를 믿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찾았죠. 전문가가 상담해주고 여러 성공 사례도 보여주니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한 후 한 달도 안 되어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울에 사는 62세 박모 씨.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가 낮고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돈이 너무 안 돈다. 연금만 믿고 살기 힘들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가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안정적인 월 20% 수익이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한 주부가 직접 출연해 700만 원을 투자해 매달 500만 원씩 받고 있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믿음이 갔습니다. 댓글을 보니 저도 가입했어요. 진짜 수익 대박입니다.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얼마 후 박 씨는 해당 업체의 투자 설명회를 신청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상담사들이 이건 대한민국 상위 1%만 아는 재테크 기법이라며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안전한 투자를 몰랐다니. 그 자리에서 그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금 6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보셨죠? 10배 더 투자하시면 수익도 10배가 됩니다. 박 씨는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자보다 훨씬 큰 돈을 단 하루 만에 받았으니까요. 결국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투자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의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찾아간 강남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 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수익 인증 후기는 모두 가짜였고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조작된 연기자들이었다는 사실을요. 박 씨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투자했다가 바보 취급받을까봐.
그렇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짜 투자 광고가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수익이 입금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더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려던 사람들이 결국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사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이정호 씨. 그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퇴직금과 저축으로 어렵게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금리는 낮아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만나면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너무 빠듯해. 주식 투자라도 해야 하나?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이 씨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인터넷을 켜면 고수익 재테크라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수익,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1천만 원을 투자한 후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계좌 내역이 표시되었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댓글에는 저도 해봤는데 진짜 돈 벌었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같은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 3%밖에 안 되는데 여긴 한 달에 20% 수익이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이트에는 전문가들의 분석글과 성공 사례가 가득했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했고 며칠 후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매우 친절하고 전문가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 금융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무엇보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손해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정말 원금 보장이 되나요? 그럼요. 고객님 같은 분들이 바로 VIP 고객이십니다. 저희 플랫폼에 가입하신 분들 중 99%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보너스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 금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지만 상담사의 자신감 있는 말투를 들으니 신뢰가 갔습니다. 나도 이제는 돈을 벌게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씨는 돈을 송금한 후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틀 후 그의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저희 투자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면 출금도 가능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도 훨씬 커집니다. 이 씨는 흥분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몇 달이 걸려야 받을 금액을 단 며칠 만에 벌다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직접 돈이 들어오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추가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고객님이 지금 1천만 원을 더 투자하시면 다음 달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IP 한정 투자금 모집이 곧 마감될 예정이라 빠르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면 남은 노후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추가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라진 돈, 끊어진 연락. 그런데 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처럼 오던 상담사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일시적인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돈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출금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지만 사이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없는 번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이미 피해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범인들은 해외에 있어 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 중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노후, 그리고 깊어지는 절망. 이 씨는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돈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후 자금을 사기에 날렸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해 할까? 결국 그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고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같은 50대, 60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돈이 들어와서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한다길래 안심했는데 이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범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사기 수법과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금융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불법 자금 모집 신고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고된 건수일 뿐 실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에서 수사 의뢰한 업체만 35곳에 달하며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자금을 유출한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사기는 특정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기술 신사업 투자 사기가 전체의 48.6%를 차지하며 친환경 에너지 투자, 해외 채권, 금 투자 같은 생소한 분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및 금융상품 사기 34.3%가 뒤를 잇고 있으며 상장 예정 코인, 안정적인 연수익 20% 보장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사기 17.1%는 정부 개발 예정지라는 말을 내세워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아는 사람이 적다. 이건 상위 1%만 아는 재테크다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겉으로 보기에 신뢰할 수 있는 광고와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속이는 방식이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투자 광고를 보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 사기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50대,
60대가 가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의 73%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건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한 투자입니다. 같은 말을 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와 SNS에서 이런 광고가 너무 많아져서 경계심이 무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노출되는 금융사기 광고의 수가 2022년 대비 2024년 현재 약 2.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투자 성공 후기, 주부도 가능한 하루 10분 투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익 모델 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62%가 유튜브에서 본 투자 광고를 신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투자 성공 후기의 대부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런 사기는 초반에 수익을 조금 주면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 많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넣으면 자금이 묶이고 출금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금이 해외로 유출되면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이런 유사수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고 창피하다는 감정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사수신 신고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보면 많은 불법 업체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름을 바꿔가며 새로운 사기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적발된 한 투자 사기 업체는 3개월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씨는 사기범들은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VIP 한정 모집이다 같은 긴급한 문구를 사용해 투자 결정을 서두르게 만든다. 하지만 정말 좋은 투자라면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광고되는 투자 성공 후기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한 달 만에 수익 2배 같은 광고를 본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금융 사기범들은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한순간의 선택이 노후를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검증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멈춰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금융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기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없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안전한 재테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유사수신 불법 자금 모집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기 가능성이 높은 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투자 설명회나 광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홍보되는 월 20% 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투자 같은 문구를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을 위한 금융재테크 관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금융안전상담소를 운영하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최신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안전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줍니다. 경기도에서는 노인재정상담센터를 통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10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노인 금융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융 사기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기를 당한 노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위험성이 낮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과 장기국채 투자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투자상품 안내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안전한 투자처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국채, 공공기관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굴릴 필요가 없다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후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소득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투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 재정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맞춤형 재정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활비 예산을 짜는 방법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법, 그리고 재테크를 할 경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사기를 당한 후 다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사기 피해 복구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잘 모르는 투자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족과 항상 소통하고 중요한 금융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라는 조언을 강조합니다. 금융 사기범들은 항상 피해자들이 조용히 돈을 넣고 다른 사람과 상담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이걸 내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 몰랐던 특별한 투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상품은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투자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건 VIP 고객만 가능한 투자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노인복지센터 같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 전에 반드시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노후 재테크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의 실수로 날려버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재테크를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 상품을 덜컥 믿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안전한 방법인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평생 흘린 땀방울, 이제는 쉬어야 할 때인데 불안한 마음, 무거운 한숨,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믿었던 손길이 등을 돌릴 때 남은 건 상처와 후회뿐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힘들어도 참아가며 버텼습니다. 이제는 그 긴 시간을 지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는 적고 물가는 오르고 주변에서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손을 내민 곳이 우리를 돕기는커녕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후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안정으로 채워지도록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돈을, 내 노후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정, 일터,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당해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속상한 건 당연합니다.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끌어안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 경찰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대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불안이 아닌 안정과 평온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고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나갑시다. 그동안 참아오느라,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 후회 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